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산논술에서 논술 가르치고 있는 이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한 13년째 가르치고 있고요. 예, 설명회 주로 이제 그 연사로 제가 나오는데, 지금 세 번째 설명회예요. 크게는 이제 이번 과정 설명회 말고, 예, 지난주 한번 했고, 1월 한번 하고, 3월 한번 하고, 이제 여름 앞두고 지금 하고, 1월하고 3월에는 그 신학기 설명회 가지고, 여기 다 아마 저 설명회 지금 처음 들으시죠? 혹시 한번 들으신 적 있나요? 제 설명회를? 예. 그 내용이 조금 겹치는데 오늘은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월하고 3월 신학기 설명회 할 때는 그 입시 좀 전반적인 이해, 수시하고 정시, 그리고 수시에서 학종하고 논술, 그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애들이 이제 육모 결과 나왔고, 아마 이제 그 굉장히들 육모 결과를 보고 그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좀 쫄리셨어요? 그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그 육모 보기 전에 사실 엄청 연고를 애들 많이 발라줬어요. 그 고3들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기 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애들이 지금 육모에 나온 결과가 수능에서 그대로 나왔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애 결과를 보면.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설명이 들어와서 항상 그 말씀 드리는데, 3월 모의고사 봤을 때도 그렇고, 6월 모의고사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나온 점수가 수능에서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애를 혼내야 되냐, 칭찬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봐요. 혼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그대로 나왔으면? 칭찬해야 돼요. 왜냐면, 3월 같은 경우는, 그 통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디테일한 숫자들은 좀 빼고 단순하게 처리를 하면 3월 시험 성적이 수능까지 갔을 때 오를 확률이 8%입니다. 8%.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54%고요. 유지할 확률이 한 3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애들 3월 결과 있잖아요. 3월 결과에서 수능으로 갈 때 92%의 확률로 유지하거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른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3월에서 6월에 애들이 점수가 좀 더 내려오고, 9월에 갈 때 좀 더 내려오고, 6월 지금 이 시점부터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점수가 수능으로 갔을 때 오를 확률이 한 10%, 유지할 확률이 한 40%, 떨어질 확률이 한 50% 정도. 이게 9월 가면은 애들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의대 증원해버렸는데 그거 저희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왜냐면 국어 수학 상위권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등급 따기가 더 힘들어질 거고, 이번에는 좀 영어가 너무 어려웠다는 좀 특수성이 있지만, 어려울 거면 지금 어려운 게 낫습니다. 9월하고 수능 가면은 조금 더 나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월 가면 그게 오를 확률이 한 35% 정도, 유지할 확률이 한 40% 정도, 떨어질 확률이 한 45% 정도, 이렇게 계속 변화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3월부터 점수가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뭐 보면 딱 아냐면, 연대하고 고대에서 정시 들어갔을 때 재수생 비율 보면 바로 나오는데, 고3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 70%가 거의 N수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3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입시가 좀 스펙화가 돼가지고 2번, 3번씩 해서라도 좋은 데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갈 사람들에게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일단 육모 결과 지금 다 나와버렸고, 이제 그럼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관건이실 거니까, 뭐 학종 이런 얘기는 제가 거의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4개월 동안 7, 8, 9, 10, 4개월 있는데 4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는가, 딱 그 얘기만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료만 볼 거예요. 이 자료랑 이제 검은 책자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따 소개해 드리는 거, 요 2가지 정도만 할 거랑, 요거 챙겨두시면 되고, 저랑 같이 이따 보자고 하실 때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칠판 보면서 설명 들으시고, 이번에 육모에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게 있습니다. 논술 보는 학교들이 어디죠?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유아여대,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는 안 보고, 그리고 숭실대, 세종대, 건국대, 동대, 홍대, 숙대 보고,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성신여대 이렇게 보고, 경기대, 가톨릭대까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로 상위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서울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서 대략 한 25개 내 정도 학교들이 시험을 보는데, 가천대에서 보는 적성고사형 논술 말고요. 그냥 교과 논술 이런 거 빼고, 그런데 하는 거 빼고, 그냥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인문 글쓰기 논술 보는 학교들이 한 25개 정도 되고,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논술을 해서 갈 수 있는 학교는 다 이름 들어본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명문대들, 네임드 학교들이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벨, 그러니까 정시 기준으로 할 때 상위 15% 정도 학교까지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삼는 학교가 경기대 정도 돼요. 경기대.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표점이나 백분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지금 경기대가 상위 15% 정도니까 정시 이 정도가 나오면 경기대를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밑으로 나왔다, 지금 아이가. 그러면 사실 경기대에 못 가는 거죠. 경기대 아래 학교들이 어디냐면 정시에서 학교 자체가, 이게 제가 촬영하고 있으니까 말이 좀 조심스럽네. 학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학교들은 다 좋죠. 이제 개별적으로 다 좋은 학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시로 딱 다 서열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대 아래 학교들이 이제 가천대, 동서울대, 뭐 한성대, 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요 라인이고, 요거 위로 이제 올라가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 성균관대부터 연세대부터 경기대까지 그 상위 25개 정도 학교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요 학생이 경기대를 가는 게 목적이면 사실 논술을 하거나 뭐 안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요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인서울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이거나, 요 언저리의 학생들이면 건동원까지, 그러니까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경예시 여기까지 하면 10개 학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동홍, 수대까지 하면 15개 학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 내지는 10개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정시가 홍대라도 걸리려면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홍대라도 걸리려면 이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3월 내지는 6월에서 수능으로 갔을 때 1점이라도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대략 10% 언더라고 했잖아요. 10% 언더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등급합을 거의 3 이상을 줄여야 되죠. 3 이상을 줄여야 되죠. 그러면 6월에 이렇게 나온 학생이 정시에 가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건동 이상을 갈 확률은 대략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대략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조금이라도 올리는 확률이 10%인데 이건 3등급을 올려야 되니까 많이 올리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대략 한 3% 내외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넉넉하게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대치동 15년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어디서 보냐면 공부의 신 강성태 씨 책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학생이 5월달에 3월달에 이렇게 나왔는데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렇게 되더라, 막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정도 되니까 책이 실리는구나. 그러니까 정규분포 바깥에 있는 일이지 사실 평범한 학생들한테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이 정도면 미니멈 건동홍 이상, 중경예시, 건동홍, 숙대까지 뭐 이제 이 정도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이 학생이 지금 3, 2, 2니까 논술은 뭐가 있죠? 수능 최저 등급이 있죠? 수능 최저 등급이 이 학생은 지금 3합 7이 맞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3합 7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2합 몇이 맞았어요? 탐구는 둘 중에 높은 거 하나로 보시면 되고, 경희대만 평균인데 경희대 빼고 나머지는 높은 거 하나니까 2합 4가 맞았죠. 2합 4가 맞았죠. 그러면 놀랍게도 이 학생이 그냥 50%의 확률로 이거 유지만 한다면 어디를 쓸 수 있냐면, 좀 이상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서강대 담당인데 솔직히 좀 높아요. 이거는 얘한테는 좀 높아요. 근데 어쨌든 얘 빼고는 어디를 쓸 수 있냐면 외대, 경희대, 건대, 동대, 홍대, 숙대, 숭실대, 세종대, 요 밑에는 당연히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거고, 아주대, 인하대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거고, 최저 없는 학교 중에 단국대, 광운대 정도까지. 정시를 유지하는 게 절반 이하 확률인데, 유지했을 때 갈 수 있는, 유지만 했을 때 경기대 가톨릭대잖아. 그쵸?
근데 여기로 가는 건 사실상 너무 쉽지 않고, 거의 로또 확률이죠, 이거는. 이게 쉽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냉정한 팩폭을 좀 하자면, 우리 아이가 그만한 대한민국의 상위 3% 안에 들어갈 만한 노력을 하고 있나, 이거를 잠깐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예, 그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노력의 양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논술을 준비하면은 이 정도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유지만 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망설이시다가 지금 오신 거잖아요. 여름쯤에. 근데 왜 망설이셨어요? 논술이 쉬우니까 어려우니까?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논술이? 어머님들 딱 생각할 때 처음에 막 1학기 때부터 썩 내키지 않으셨잖아요. 논술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죠.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평균 경쟁률이, 저 일리 있다고 봅니다. 평균 경쟁률이 40대 1에서 50대 1 정도 돼요. 남학생들이 좀 더 높습니다. 남학생들이 여대가 한 7개 정도 있어서 문과는 확실히 여학생은 좀 더 가기 좋고, 남학생들이 좀 더 힘들어요. 요 정도 경쟁률이니까 요 숫자만 보면은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략 이 학교들, 그래, 이걸로 이 학교들 논술을 원서를 쓴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경쟁률이 이렇잖아. 그러면 요거 붙을 확률이 한 3% 되는 거죠, 이것도. 2.5%에서 3%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3%. 그러면 왜 논술을 준비를 안 하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한 과목을 더 해야 되는데 목표하는 학교에 갈 확률이 거의 유사해. 그러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왜냐면 얘는 여기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몇 점이라도 올리면 경기대, 가톨릭대, 가래가 서울여대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얘는 아예 여기는 붙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3%도 안 됩니다. 한 3년 전인가? 저희 학원에서 3, 4년 전에 이화여대를 16명 붙인 적 있었어요. 이화여대를. 그 해 이화여대 문과 정원이 160명이었어요. 저희가 10%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전 고3 교사분들이 논술 쓰는 거 말리고, 이제 수능 교과목 선생님들이 논술 쓰는 거 말리신 거 완전 10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자기 제자들이 100명을 원서 썼는데 98명 떨어지는 전형이니까 그걸 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상한 투자 설명회 같은 모드로 들어갈 텐데 놀라지 마시고 잘 들으시죠. 그러면 근데 이 학생이 논술을 준비해가지고 저희 학원에, 저희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이런 학교에 진학할 확률은 통계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낸 애들 통계 보면 알잖아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이 정도 갈 확률이? 제가 생각하기에 대략 평균 30% 정도는 나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건데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얘가 올해 논술로 대학을 어디 가잖아요. 그 대학은 내년에 재수해서 정시로도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 학교를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작년에 제가 10명 반이 있었어요. 10명 반이. 일요일 1시 반 타임이 10명 있었거든요. 여자애들 딱 10명 있었는데, 그래서 7명 들어갔어요. 논술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건방질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요 반은. 근데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것도 30%인데,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애들도 포함해서 30%니까. 그러면 제가 10명 반에서 7명까지 넣은 방도 나왔는데, 작년에. 얘들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제가 여기서 이제 논술 13년째 가르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저희 합격의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4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애들을 넣을 수 있다라고 그 플랜과 그 비전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게 붙을 수 있는 건가. 요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3개예요. 계획은 3가지인데, 저희 주말에 하는 정규반이 있어요. 뭐 주중반도 몇 개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정규반이 있어요. 정규반에서 애들의 읽기와 쓰기의 기본기를 가르칩니다. 논술 기본기를 가르쳐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1학기 때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이, 제가 여기 대치동에서 애들 수업을 하는 것 전체 10몇 년 동안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지금 1학기 때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저는 대치동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은 우리나라 입시의 어떤 동향을 보여주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요, 항상. 저는 그게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올해 일어난 몇 가지 변화 중에 하나, 작년하고 올해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외고 애들이 와요.
한 4, 5년 전에 외고 애들 못 봤는데 요즘에 한영 대원 애들이 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런 외고 애들이 보여?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학종이 재미가 있다 없다? 그냥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원 5등급 정도 나오면 한국 애들 정도 학종 쓰면 들어갔는데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요즘에 학종 쓸 때 교과 비교과에서 비교과 많이 넣어요, 안 넣어요? 많이 안 넣죠. 다 교과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준화가 많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사고나 외고 애들은 불리하니까 걔들이 이제 뚫어야 되는데, 상위권을 뚫어야 되는데 논술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은 그 입시 지형이 만들어낸 변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해마다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저희가 무슨 사고 치거나 이런 게 아니면 막 학원이 갑자기 망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요. 7월 달부터 죽었다. 어차피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애들 숫자는 똑같고 여기 대치동에서 어디 학원 갈 건지는 뻔하고 우리가 평소에 받는 파이가 있는데 그럼 걔들이 1학기 때 안 했을까 언제 올까요? 7월부터 우르르 오겠죠. 저는 지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상담 들어오거나 이런 거 보면 그 오기 전에 느낌이 있거든요. 좀 많이 올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1학기 때에 2학기 농사를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논술 준비 시기가 늦어졌다. 이게 지금 제가 만난 현상이에요. 올해 만난 현상이에요. 여기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전 논술 고인물이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는 저의 관점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모두 다 아는 정시 파이가 커졌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커진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학종하고 논술 정원들을 쥐어짜가지고 털어서 45%, 50% 정도로 정시로 늘렸어요. 근데 이게 약간 눈속임이에요. 그러니까 안 늘었다는 게 아니고 실제 학생 입장에서는 30%, 35% 하던 정시 정원이 40%, 50%로 늘었어요. 그러면 8명 뽑는 과가 10명, 11명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전체 대학이 저희의 목적이 아니고 상위 15개 대학, 20개 대학이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럼 개별적으로 수능 준비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정원이 크게 늘었을까요? 크게 안 늘었을까요? 크게 안 늘었어요. 그나마도 재수생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정시 인원 는 게 그렇게까지 큰 효용이 있는 게 아닌데 학교는 정시가 늘었으니 정시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다른 수가 없으니까 그럴 거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시 정원 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논술에 대한 인식인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어머님들 개개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논술이라는 이 입시 제도 안에서는 논술이 어렵다는 인식이 우세할까요? 쉽다는 인식이 우세할까요? 그러니까 쉽다는 인식이 우세해요. 지금 쉬운 논술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 수능 교과목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논술은 수능 보고 해도 돼. 구모 보고 해도 돼. 이런 말들이 그 베이스가 어디냐면 쉬운 논술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게 되게 답답한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얘기인데 애들이 어떠신지 모른다. 애들이 어떠신지 모른다. 이 어려운 논술에 대한 약간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 고대가 올해 들어왔잖아요. 고대가 한 7년 전인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 고대가 빠지기 전 고대, 그때가 소위 어려운 논술 시절이었어요. 어려운 논술 시절이었는데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고려대학교 어느 해 1번 문제 제시문가가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원문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을 수가 없겠죠. 그때 논술이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제시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회과학 서적, 철학책 이런 데서 막 나왔어요. 저희 학원 안에 저희끼리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파이널 할 때 그때 당시에 파이널 할 때 어떤 여학생이 수능 최저 조건도 다 충족하고 이화여대 파이널을 듣고 있는데 문제 풀다가 중간에 나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학생이 주말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막 울고 있으니까 시험 보다가 너 왜 우냐고 놀라서 물어보니까 자기 이화여대 너무 가고 싶은데 제시문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너무 좌절해가지고 나와서 오는 거예요. 그때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문과만 문제가 아니었고 이과는 더 심했어요. 이과는 거의 경시대급 문제가 나오고 아마 한 10년 전쯤 입시 풍경을 조금 기억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다면 그때 논술은 거의 경시대에 준비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때 교육부에서 엄청 뭐라고 세게 했습니다. 그렇게 내지 말라고. 애들 교육과정에서 문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대학들이 논술 시험을 보고 나면
자기네들이 어떤 교과목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다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작년 논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고 어떤 교과목에서 무슨 기준으로 나왔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해가 딱 기억이 나는데 2017학년도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 해 이제 그 1학기 여름쯤 되면은 그 모의고사 보잖아요. 중앙대도 얼마 전에 봤고, 뭐 이대도 보고 뭐 이렇게 모의 논술을 보잖아요. 그 해 이화여대 모의 논술이, 이화여대가 보통 제시문이 한 8개쯤 나와요. 가부터 자, 아 정도까지 나오는데, 제시문 8개가 전부 다 EBS에서 나온 해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EBS 지문으로.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졌을까요? 쉬워졌을까요? 되게 쉬워졌어요.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에는 그 논술의 역사를 지금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듣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논술 강사들이 막 어디 막 철학과 박사 출신 이런 분들이 막 어디서 누가 해제를 하셨대 그러면 막 다 가가지고 그 해제를 막 보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논술은 학교 선생님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애들을 많이 가르치세요. 뭐 방과후 이런 걸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사들도 수업이 많이 평준화가 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학교에서 무슨 논술 하신다는 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조금 들어보면,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잘 좋아요, 내용이. 애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술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답이 있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답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시문 가로 나를 비판해 이렇게 물어보면 비판의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내면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가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게 기본인데, 플러스 그걸 설명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글쓰기예요, 글쓰기. 이거는 글쓰기예요. 근데 애들은 글을 잘 쓸까요, 못 쓸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애들은요 한국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수능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을 보면 맨날 카톡으로 밥 먹었어? 크크크크 막 이런 거 하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걔들한테 800자짜리 1000자짜리 논리적인 글을 서술하라고 하면,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쓰는지 모르는 걸 써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저는 이걸 구분하거든요. 우리 언어는 상징이고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걸 읽는 거를 논리 독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국어 비문학 문제를 풀 때 그 제시문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도 발문에 나온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논리적 관계만 따지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논술은 내용을 모르고 풀면, 저는 그거를 의미 독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성적 논리적 영역이고 여기는 상상력 영역이에요. 이 감성적 영역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자,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어머님들 사각형 떠올려 보세요. 자,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동그란 사각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로는 동그란 사각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머릿속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 없는 말이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쓴다고 다.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저 책, 그 까만 책 있잖아요. 까만 책. 그게 대학교 기출문제 다 모아놓은 거고, 저희 학원 애들 기본 원리 익힌 애들은 저기서 자기 지망할 대학 문제를 골라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첨삭으로 올리면 선생님들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이상한 걸 두드러 패요. 그래서 다시 고칠 때,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쓰는 훈련 과정이 있어요. 이게 저희 학원 애들이 배우는 과정 중에 가장 고난도 훈련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제시문이 있냐면, 중국 사마천은 자연이라는, 그러니까 글자의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이라는 글자 없는 책을 읽음으로써 그 자연의 정신을 이해함으로써 좋은 문장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의 중학교 3문에 나올 법한 수준의 문장입니다. 그래 애들 보고 논술 답을 쓰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쓰냐면, 사마천은 글자 없는 책을 읽었다? 이렇게 써요. 글자 없는 책을 읽었다. 이렇게 써요. 이게 너무 어렵나? 다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뇌의 신경활동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진다.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게 제시문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애들이 다 거의 빠져가지고 애들이 답을 뭐라고 쓰냐면 우리의 정신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써요. 그럼 제가 이제 첨삭할 때 얘기를 하죠. 그럼 코에서 만들어지냐? 우리의 정신이 손가락에서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쓰는 문장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걸 잡아주는 게 사실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 들어오면 처음에 하는 게 글씨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단락 구분을 예쁘게 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안 쓰게 만드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얘들이 가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술이랑 가장 유사한 과목은 피아노 같은 거다. 이게 실기예요, 실기. 어머님들 저희는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 말인데 이런 말 있잖아요. 기회. 기회라는 말 있잖아요. 논술은 기회예요, 기회. 기능적인 부분이어서 실력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절대적으로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엘에서 체르니로 갈 때 피아노에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6개월이 걸리기도 하지만 체르니는 다 치잖아요. 피아노 학원에 넣어두면 논술이 그런 거예요. 애들이 다 바이엘 수준, 성적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걸 쓰고 다루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얘들을 절대적 시간을 인풋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쓰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경쟁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느냐 하지 않고 들어가느냐가 너무너무 큰 차이인데 제가 아까 10명 중에 7명 들어간 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반이 공통점이 2개가 있어요. 저도 연구를 했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 신기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 공통점. 다 글씨가 명필이었어요. 근데 얘는 처음에 왔을 때 다 잘 쓴 게 아니고 다 개발 세발인데 저희가 애들 글씨 다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요 반은 10명이 다 스트레이트로 다 글씨가 좋았어요. 원고지 읽어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글씨 크게 쓰고 각 잡게 쓰고 이런 거 다 잡아줍니다. 두 번째, 얘들이 다 5개월 이상 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반년 이상 한 애들. 그러니까 사실 여름부터 시작하면 조금 늦은 거예요. 근데 여름에 시작했다고 합격자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인풋을 더 많이 넣어야죠.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요 기본기가 통과가 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저희 막 이제 시간표 보시면 7월 8월부터 특강 같은 거 깔리고 하는데 급한 마음에 저희는 처음 신규생 들어올 때 특강도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 들어오면은. 왜냐면 준비가 안 됐는데 특강을 들으면 그 공부 효용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애들이 다 이해해요. 논술 배울 때 애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해서 어느 레벨로 올라온 애들이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고 여기서 합격자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논술 강사로서 역량은 사실 여기서 엄청 많이 발휘가 되는데 막 애들한테 무슨 철학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사회과학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이런 게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서 글씨 또박또박 쓰게 만들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일치시켜주고 앞문장과 뒷문장의 논리적 관계 만들어주고 이거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의 거의 7, 8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것. 두 번째. 최저 등급과 경쟁률. 요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저희 테크닉이에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저희는 애들 원서 면담을 저희가 같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학원들은 제가 알기로 보통 학원들은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학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데 저희는 약간 좀 저희 학원 컨셉을 어느 정도 알고 오신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저희는 좀 논술 학원들 중에서는 도제식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담임제가 강하고 저희는 한 15명까지 정규반 정원 받으면 안 받거든요. 거기 넘어가면 저희가 첨삭을 못 해요. 그리고 저희는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은 사실 글씨만 보면 어떤 애인지 다 알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리하고 글쓰기 실력도 올리고 원서도 저희가 같이 씁니다. 근데 이것도 역사가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 이제 저희 팀 초창기 때 막 굴러가기 시작할 때 저희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쓰면은 이제 막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애가 막 그런데 원서 쓰고 있으니까 그걸 못 봐줘서 제가 1년 동안 가르쳤던 애가 말도 안 되는 원서를 써서 떨어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으니까 원서를 가이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40대 1에서 50대 1이니까 이것만 따지면 합격 가능성이 3% 정도 나오는데 이게 30%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드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드리는 건데 동국대 국문과가 한 55대 1 정도 나옵니다. 동국대 국문과가 한 55대 1 정도 나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한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질 경쟁률. 55대 1이 실질 경쟁률이 몇 대 몇까지 떨어질까요? 거의 20대 1까지 떨어집니다. 20대, 한 60%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메시지인가를 읽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 전국에서 최저 2합 5인 동국대학교를 쓰는 학생들은 자기 최저 등급에 맞게 원서를 썼다. 그거 고려 안 하고 원서를 썼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그 이해도가 전체적으로 좀 접근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누가 붙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붙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논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로또처럼 그냥 혹시 모르니까 어디 하나 써봤다가 붙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신여자대학교 특강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왔는데 중대부고 여기 코앞에 있는 근데 수능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2합 6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저희 반에서 이 정도 나와가지고 단국대 가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10명 중에 7명도 막 수학 7 나오고 이런 애들이 다 단국대 가고 막 경기대 가고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논술 갈 수 있는데 근데 성신여대가 2합 6이니까 얘는 원서 잘 쓴 거예요. 자기한테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참석하는데 그 수능 성적 듣고 야 그럼 너는 누가 옆에서 논술 배우지도 않고 지도도 안 해줬는데 성적대에 맞게 딱 2합 6으로 원서 잘 썼다 하고 막 칭찬해 줬어요. 근데 보통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 저 원래 영어 1인데 이번에 듣기 잘못해가지고 뭐 비행기가 날아갔어요 막 이러고 우리 국어쌤이 어디까지 하면 이거 3은 나온대요 막 그러고 이거 제가 아직 사탐 특강 안 들었거든요 막 그래 2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 저 성균관대 쓸게요 막 이게 보통의 논리입니다. 애들의 논리. 근데 아까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저희는 아까 얘기했죠. 왜냐면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너의 재능이 없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적 경향성이니까 그거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 통계 안에 있다고 전제하고 대응을 하는 게 그 합리적인 거고.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이제 성신여대 잘 썼어. 그러면 이제 최저 없는데 뭐 경기대나 가톨릭대나 단국대나 인하대나 이런 데 원서 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학교는 최저 없는데 썼어. 그러니까 그랬대요. 오, 이 녀석 어떻게 선생님 관리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원서를 잘 썼지? 그래서 어디 썼어? 그러니까 얘가 쭈뼛쭈뼛하더니 연세대 썼어요. 이 학생 그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 학생 그 뒤로 사라졌습니다. 연세대는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걸르는 게 있어요. 문제에 영어 제시문도 있고 수학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어서 최저 기준이 없더라도 연세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있는데 그냥 연세대가 생으로 언어 지문만 나온다고 해도 이 학생이 가서 붙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연대가 최저 등급이 없다는 거는 성균관대 다니고 서강대 다니고 중앙대 다니는 애들이 그냥 하루 일요일 날 신청해놓고 뚫레뚫레 가서 시험 보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 학력을 얘가 넘어설 순 없어요. 자기 학력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표를 연역적으로 잡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난 서울대 갈 거야. 근데 5등급이야. 그럼 괴롭잖아요. 이게 그 간극이 이상과 자기 현실의 간극이 클수록. 그러니까 목표는 어떻게 잡는 거냐면 귀납적으로 잡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가능한 바운더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352, 232 여기면 얘가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거 떨어질 수 있는 거를 반영해서 여기까지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얘는 지금 2하 5가 근데 그러면 여기 기준이 뭐냐? 저희 반 애들은 제가 원서 면담 기준을 이렇게 합니다. 6모하고 9모에 나오는 등급의 낮은 등급 조합이 자기 수능의 상단이라고 봐야 돼요. 논술 원서를 지원을 할 때는. 아니, 수능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조합으로 나와서 그거를 상단으로 보고 원서를 쓰잖아요. 그래도 자기 정수시로는 원서를 쓸 수 없는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춰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낮춰서 원서를 써도 그 학교 네가 논술로 어딘가를 붙는다면 그걸 내년에 재수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은 학교라고 이게 다. 근데 얘가 2하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써서 외대까지 쓰든가 아니면은 동국대 홍대 여학생이면 숙대 쓰든가
최저 없는 것도 좀 넣어서 단국대 쓰고 숭실대 쓰고 이렇게 쓰면은 딱 좋겠는데 선생님 저는 성대 꼭 쓰고 싶어요. 이러면 안 그래도 돈 없는 애한테 야 그래도 나이키는 사시너라 하고 제가 상품권 지어줬는데 저는 샤넬 아니면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럴 수 있다. 여기 위에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요것도 제가 애들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위에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 가고 네가 학교를 다니다 만족을 하면 계속 다니면 되고 정 아쉬우면 뭐 하면 돼요? 반수하면 돼요. 반수하면.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갈 수 있는데 가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 저 어차피 경희대 이상 가는 거 아니면 재수할 생각이에요. 엄마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없는 거죠. 붙고 싶은데 높은데 가고 싶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면 목표를 낮추던가 아니면 목표를 올릴 거면 리스크를 감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서를 쓰면 되는데 그래서 55대 1이 20대 1로 줄어요. 그런데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예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우리 학교 시험을 보러 오는데 성균관대에 들어가면 그 기출문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 기출문제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좀 오래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비중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그런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 그때 성균관대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온 애들 비율이 5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성균관대 원서를 쓰고 최저를 충족한 다음에 시험을 보러 오는 애들 중에 절반 정도는 사실 논술 시험을 공부를 해보지 않고 온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은 못 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쳐 보면 이게 이제 그 논술은 이 문제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내가 뭐를 써야 붙는다. 제가 아까 답 찾는 시험이 아니고 답을 찾고 나서 설명해야 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애들이 시험장 갔다 오고 그날 수만이 올라가면 다 게시판에 뭐라고 써졌냐면 야 서강대 답 1번 문제 답 이거 아니냐? 크크크 나도 그렇게 썼는데 크크크 우리 다 붙겠다 크크크 하고 다 떨어져요. 왜냐면 답은 맞췄을 수 있어. 근데 그 내용을 천자를 네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말도 안 되게 뭐 사마천은 글자가 없는 책을 읽었다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놓쳤네. 네. 그래서 애들이 무슨 답을 써야 되는지를 인지시키는 데만 3개월 넘게 걸려요. 이 문제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그러니까 그게 한번 레벨업을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그거를 이해하는 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준비를 안 하고 오는 절반 정도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20대 1이 한 10대 1 정도 주는 거죠. 그런데 찐으로 준비하고 온 선수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경험해 본 애들 말고 찐으로 준비하고 온 선수들은 저는 거기서도 절반 정도라고 봐요. 그러면 한 55대 1이 실제로 네가 들어갔을 때 글을 써서 최저를 충족했다면 이겨야 되는 비율이 5대 1 정도 된다. 그럼 나는 너의 합격 가능성이 25% 정도 된다라고 보고 제가 실제로 애들 보내는 숫자가 그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확률인 거예요. 요 정도가 확률. 제가 어느 자기계발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영국 사이클 선수팀이 유럽 선수권 대회 하면 맨날 꼴찌였대요. 근데 어떤 코치가 와가지고 한 3년 만에 1등 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코치가 와서 한 게 뭐냐면 막 애들 막 스테로이드 주사 놓고 막 채찍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코치가 딱 첫 해 와서 한 게 뭐냐면 애들 자전거 무게를 다 달아놓고 자기 몸이랑 안 맞으면 자전거 무게 소재 바꿔주고 몸에 맞게 바꿔주고 해서 자전거 무게를 1, 2g씩 줄인 거예요. 그래서 0.01초를 땡겨요. 그리고 애들 체력 훈련 열심히 하게 해가지고 100m 조금 줄이고 해서 체력 훈련 강화해서 0.01초 줄여요. 이렇게 온갖 요소들을 조금씩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싹 모으니까 그 유럽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이클링 한 1초 안에 게임이잖아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40대 1, 50대 1이라고 막막하게 보고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냥 어려운 시험인 거죠. 그냥 이 바깥에 외부자들이 보는 시험인 거죠. 내 내부자 입장에서 기본기를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원서를 걔한테 딱 맞게 쓰는 거. 최저 등급에 맞게 쓰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경쟁률.
논술 잘 붙고, 자, 성균관대, 서강대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상위권 학교니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학원에서 제일 많이 넣던 학교 중에 하나가 성균관대였습니다. 한 20명씩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인원 늘린다고 논술 인원 깎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성균관대가 2년 연속으로 그 정원을 반토막 냈어요.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 정원이 7, 8년 전 정원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화여대하고 건국대, 어머님들, 이화여대하고 건국대 어디가 정시로 높나요? 이화여대가 훨씬 높습니다. 그 수능 보고 진학사 배치표 하면 건국대 뜨는 애들은 이대가 안 보여요. 위에 있어가지고. 논술로는 제 감으로는 이화여대 들어가는 게 건국대 들어가는 것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316을 맞추면 건대보다 이대 가기가 더 좋아요. 왜요? 최저가 높고 경쟁률이 낮거든요. 최저가 높고 경쟁률이 낮거든요. 경쟁률이 낮은 학교가 가장 유리한 학교인가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간 퀴즈. 우리나라 10개 대학 중에 영고, 성서안, 중경외시, 건동호, 시립대 빼고 중에 그 학교가 몽땅 문과인 학교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몽땅 그 학교는 다 문과예요. 이과가 없어요. 물론 캠퍼스에 이과가 조금 있긴 한데 메인은 다 문과예요. 어딜까요? 한국외대.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사실 한국외대가 엄청 크게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한 10년 통계 보면 한국외대가 매년 저희 학원에서 제일 많이 가는 탑이에요.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국외대, 그래서 저는 한국외대를 원서를 꼭 쓰게 하는데, 한국외대 원서를 쓸 때, 한국외대 서울을 원서를 쓸 때 여기가 이합사거든요. 한국외대 원서를 쓸 때도 사실 정외과나 경영과나 이런 데 쓰면은 그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건대나 동대랑 거의 유사해지는데, 어문 계열들이 많습니다. 어머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스칸디나비아어과, 아랍어과, 태국어과, 말레이어어과, 이란어과 이런 데 있어요. 아르젠바이자르어과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경쟁률이 25대 1이에요. 근데 자,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입시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드렸으니까 생각을 해보죠. 한국외대는 이합사예요. 건대, 동대, 홍대, 숙대, 경희대보다도 최저가 높아요. 여기 5개는 이합 5거든요. 이합 5거든요. 근데 내가 이합 4를 맞춰요. 그러면 외대, 경희대, 서울, 건대, 동대, 홍대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이합 4를 맞추면. 그러면 내가 한국외대 영어과나 정외과를 쓰고 싶을까요? 한국외대 몽골어과를 쓰고 싶을까요? 높은 과를 쓰고 싶겠죠? 애들. 그러면 몽골어과나 말레이어과를 쓰는 애들은 자기가 너무 자신이 있어서 쓰는 애들이에요. 저기라도 갔으면 좋겠다 싶은 애들이에요. 저기라도 갔으면 좋겠다 싶은 애들이겠죠. 그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유추를 해보죠. 그러면 최저 충족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게 25대 1인데 최저 충족률이 7대 1이에요. 자, 재작년에 한국외대가 발표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땅을 쳤는데 중국어 교육과 마지막 최종 경쟁률이 1.4대 1이었습니다. 1.4대 1. 어머님들, 제가 아까 스칸디나비아, 말도 안 나와. 스칸디나비아어과 할 때 막 웃으셨잖아요. 어머님들, 스칸디나비아어과, 몽골어과도 건대보다 높아요. 정시로. 한국외대잖아요. 거기는 상위 6% 학교예요. 건대, 동대, 홍대는 상위 7%, 8% 학교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자, 일단 여기에 제가 올해 일단 가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일단 가자. 근데 여기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 제가 애들한테 말씀드리는 대로 딱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돈 내고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골라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저 좀 제발 뽑아주세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저희가? 을이죠, 을.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취향껏 다 고르면 지금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해요. 중앙대, 3년 전에 중앙대 심리학과가, 문과는, 이거는 좀 그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얘기. 그 문과가 법대가 없어졌잖아요. 서울법대, 연대법대, 고대법대 없어졌잖아요. 그 뒤로 문과에서 최상위로 간 게 심리학과예요, 심리학과. 난 왜 그렇게 심리학과를, 여기 심리학과 출신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심리학과 디스는 아닙니다. 심리학과 디스는 아닙니다. 근데, 심리학과가 조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얘기하기 좋을 수도 있어. 애매해요, 좀. 왜냐면, 상담은 상담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의학과가 하거든요. 마케팅을 하면서 심리학을 하면 매우 좋죠. 문학, 사회학을 하면서 심리학을 하면 분석도구로 매우 좋죠. 근데 심리학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잘 될 수 있는 게 물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되는 건데 한 20년 전부터 법대 사라진 뒤로 문과 최고 천재는 다 심리학과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그래요. 야, 심리학과 가서 너 교수 되려면 20년 어치가 죽어야 돼. 너 순서가 안 올 텐데? 근데 아직도 심리학과가 경쟁률에서 엄청 우세입니다. 중앙대 미디어과 심리학과가 90대 1이 나와요. 근데 옆에 있는 독일어 어문학과, 프랑스 어문학과, 유럽 어문학부가 45대 1이에요. 그러면 심리학과를 쓰고 미디어과를 써야 돼요? 유럽 어문학부를 써야 돼요? 당연히 유럽 어문학부를 써야죠. 왜냐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애들을 보내도 경쟁률 자체 파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재능이 있고 훌륭해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애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경쟁률을 터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과는 생물학과 가다가 물리학과 복수전공하기 쉽지 않고, 기계공학과 간 애들이 생물학과, 생리학과 전과하기 쉽지 않지만, 문과는 철학과 나와도 경영학과 들을 수 있고 영문과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뭐 해라? 일단 들어가고 복수전공 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그래도 아무리 대학을 가더라도 가서 제가 아랍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애한테까지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런 애한테까지 강요하진 않는데,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여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여중 요고 나와서 여대를 진짜 못 가겠어요. 이대나 숙대 이런데 너무 안 쓰고 싶은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닥쳐. 써야지. 아니,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어머님들 경희대 국문과가 100대 1이에요. 그런데 이화여대 국문과가 25대 1이라고요. 그럼 이화여대를 써야죠. 그럼 너무, 이거는 뭐 그냥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가 정시로 가면 경기대인데, 네가 정시로 가면 단국대도 안 되는데, 뭘 이대를 자기가 취향으로 고르고 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글쓰기 기본 교육을 시키고 최저를 보수적으로 본 다음에 경쟁률이 낮은 데들 타이트하게 원서를 써줍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저희 학교 공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대학별 특강을 준비를 시켜요. 저희가 어머님들 정규반 보시면 저희가 그 성적대별로 분류를 안 해놨어요. 그냥 시간만 있습니다. 강사하고 시간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르치는 반 안에도 한 반에 연대 쓰는 애도 있고 가톨릭대 쓰는 애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런 걸 좀 의문을 가지시는 어머님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성적대가 다양한 애들을 섞어 놓으면 그 수업이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거기는 글쓰기 기본기 가르치는 반이라고 했잖아요. 연세대학교 가는 애들도 가톨릭대학교 문제가 전체 학교 문제 중에 난이도가 가장 평이한 편이거든요. 가톨릭대 문제 300자짜리, 연세대를 가면 1000자, 1200자를 써야 됩니다. 성균관대 이런 데는 한 2000자 써야 되고, 가톨릭대 문제는 한 문제에 300자짜리 되게 짧은 게 있어요. 300자짜리를 줘도 못 써요. 완전히 쓸 수가 없어요. 논술 문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으로 줘도 애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쓰는 게 문제거든요. 논리를 구성해서 쓰는 게 문제,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을 다 맞춘다고 답은요,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글 잘 쓰는 애들이 붙고, 여기서 조금 새길로 살짝 빠졌다 돌아올게요. 그러면 우리 애들, 저희 학원 애들은 그 학교 문제가 쉬워야 좋을까요? 어려워야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야 좋아요. 왜요? 제가 아까 저희 반 아까 합격한 애들 중에 한 서너 명은 정말 정시로 인서울도 못할 것 같은 애들이 막 한국애대 글로벌 가고 단국대 가고 막 경기대 가고 막 그랬거든요. 엄청 잘 갔어요. 그러니까 그 성적대에서는 엄청 잘 갔어요. 근데 걔들한테 좀 미안하다 얘들아.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아니었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뭐 똑똑하거나 샤프하거나 그러지 않고 진짜 만들어내서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걔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학교 문제를 풀 때 답을 쓰고 나왔을까?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걔네 그동안 썼던 답을 볼 때 그걸 답을 써서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걔들은 글씨를 좋게 썼을 거고 단락 구분을 잘했을 거고 헛소리를 최소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쓰고 나왔지만 그래도 문장들이 읽어보면 한국어 같은 느낌이 좀 있었을 거다. 근데 걔들이 왜 붙었냐? 옆에 애들은 다 똥을 싸고 나온 거야. 막 외계어 삐리리리 막 이렇게 쓰니까 걔들이 붙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팅을 해놓고 최저에 맞춰서 원서를 잘 써요. 그럼 거기에 뭐를 얹어주냐면, 그러면 저희 반 애들은 정규반 안에서는 다 수준이 천차만별이지만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각자 수용하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애는 저 문제를 보면서 단락 구분이라도 잘하는 걸 공부하고 있고, 어떤 애는 그 답의 깊은 부분까지 연구해서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긴 상위권 애들이겠죠. 근데 중하위권 애들은 거기까지 못 가요. 근데 어떻게 안 틀린 말을 쓸까 이 정도 고민을 한다고요. 그럼 정규반에서 그걸 하고, 그럼 애들 관련 어떻게 하냐? 개별적으로 문제를 줍니다. 개별적으로. 그게 어머님들 오늘 가지고 계신 검은 책자예요. 검은 책자. 거기 한번 목차 한번 봐보세요. 앞에 목차 있어요, 목차. 거기 보시면 한국예대 같은 거 한번 봐보실래요? 한국예대 저 아래쪽에 있죠? 기억, 니은, 순으로 있으니까 몇 세트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아니, 목차에 있어요, 목차에. 목차에 몇 세트 들어가 있어요? 4세트 넣었어요. 제가 4세트 넣었습니다. 인문 쪽 2개, 사회 쪽 4개. 제가 한국예대 담당이거든요. 제가 고려대, 서강대, 한국예대, 동국대, 경기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이런 학교들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지금 학교 파트를 이제 나눠서 하는데, 한국예대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일 큰 수업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하는데, 애들이 7월, 8월에 특강을 해요. 7월, 8월에 특강을 하는데 여기가 대치동이니까 작년에 저희 반에 그 SRT 타고 전남해고 다니는 애가 전남 나주에서 그것도 아침반 수업 왔다 갔다 한 애가 있었고, 올해도 경상도 어디서 오는 애가 있었고, 작년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 저 집이 좀 먼데요. 어딘데? 저 성동구요. 그러면 어디 전라도 정도 돼야 좀 먼 거지. 저희는 일산도 많아요. 일산도 많고, 부천 안 쳐줍니다. 서인천 정도 돼야 좀 멀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강을 깠는데,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애들, 그 대전에서 왔던 애는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 그 올해 성신여대 갔는데, 걔도 성적이 말도 안 됐는데 성신여대 갔어요. 근데 걔는 성신여대 특강할 때 여기 에어비앤비 잡고 5일 동안 체험 내고 와가지고 여기 특강 들으면서 5일 동안 듣고, 파이널 듣고, 시험장 갔다 와서 붙어서 갔어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집에서 벗어났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막 스승 날 때 연락도 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애들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집을 주고 애들한테 자기가 지망할 대학을 저랑 얘기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그 학교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요게 가장 직관적인 비유여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논술은요, 유형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시문들 내용을 잘 이해해서 대비시키는 거예요. 대비시킨 거. 얘는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해. 얘는 인간이 이타적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요약 설명을 대비하는 문제라고 해가지고 비교 문제라고 부릅니다. 분류 문제, 비교 문제. 한국예대 1번 문제, 성균관대 1번 문제, 그리고 서강대 전반부에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숭실대, 뭐 여러 학교들에서 제시문 독해를 기반으로 그 제시문을 설명하는 문제, 대비적으로 설명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 논술 문제 20%에서 30% 정도고, 나머지 70%에서 80% 정도 문제는 다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기준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상을 분석하시오, 비판하시오, 평가하시오. 그런데 이거를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러면 대학교는 왜 적용 문제를 보고 논술 문제를 보고 푸냐? 그게 학문이잖아요. 뭐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뭐 신경증적 증상을 이해하기 이런 게 다 적용이잖아요. 뭐 막스 베버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문제점 파악하기. 그러니까 대학들은 요 적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갖춰져 있으면 자기 학교 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의 내신은 5등급 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아예 안 보는 학교들도 있고 6, 7이어도 쓸 수 있는 학교들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신이 있고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춘다면 논술을 잘 썼을 때 네가 우리 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은 기본적으로 김치 당극인데 뭐가 다르냐? 성균관대, 서강대, 경희대, 외대 뭐가 다르냐면 제시문 숫자, 문제 형태와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깍두기고 저기는 부추김치고 저기는 파김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운다고만 안 되고 실전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별 문제를 거의 다 입혀주는 거예요. 최저를 보수적으로 보고 얘가 갈 수 있을 만한 학교들을 쫙 고른 다음에 거기에다 그 대학교 문제들을 입혀주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경쟁력 높은 아이가 되는 겁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2가지 방법이 온라인 첨삭인데, 이거는 이제 정규반 애들, 주말에 저한테 배우는 정규반 애들이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강사가 5명 있거든요. 한 해에 온라인 첨삭만 2만 개 해요. 2만 개. 저희가
진짜 밥 먹고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논술이 많이 평이해졌기 때문에 뭐 수업이 좋거나 해제를 잘하거나 뭐 이런 선생님들은 전국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노하우로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애들 글을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를 엄청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논술 강사 돼서 제 개인적으로 논술 강사 돼서 이제 대학원에서 막 철학 공부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대치동 와가지고 논술 강사 됐는데 처음에는 좀 폼이 나는 멋진 직업인 줄 알았어요. 막 와가지고 막 애들한테 멋진 얘기해주고 막 뭐 인생이란 이런 거야 막 이런 거 제가 대학원에서 막 배웠던 거 얘기해주고 그러면 막 애들이 좋아하고 막 이런 건 줄 아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논술 강사할 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온라인 첨삭인데 온라인 첨삭은 강사 입장에서 뭐냐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급발진 사고 나면은 그 피해자가 자기가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국가가 입증해 주는 게 아니고 애가 헛소리 쓰잖아요. 그게 왜 헛소리인지 제가 입증을 해야 돼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너가 틀려. 그러면 그게 틀린 건데 이건 왜 틀렸다를 알려줘. 이게 어마어마한 노하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1년에 몇천 건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되게 쉽게 편하게 하는데 저도 그거를 한 10년 전쯤에 수업을 하고 애들 첨삭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애들 훈련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애들 입장에서도 가장 힘든데 굉장히 적나라하게 딱 까여요, 애들이. 그러니까 머릿속 사고가 어떤지도 압니다. 그리고 애들이 저랑 대화하다가 깜짝깜짝 가끔 놀랄 때 있는데 야, 너는 평소에 덤벙대는 게 되게 강하네. 너는 초반에 막 불타올랐다가 뒷심이 부족하구나 막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애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어떻게 하시냐고. 그게 자기 사고 패턴과 언어적 표현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게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 애들 지금 심리 상태도 집중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질적인 완성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는 장점은 너무 많은데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많이 못해요. 1년 해봤자 저희 반 애들 한 문제 가지고 3주씩 써요. 한 문제 고쳐 쓰고 그러니까 양이 부족합니다. 그 양을 보완해 주는 게 특강이에요. 특강 파이널. 그래서 아마 여기 신규생 어머님들 그러니까 7월부터 논술을 보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아무리 급해도 체르니를 칠 거면 바이에를 안 띄고 체르니를 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정규반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반에 와서 선생님이랑 최소한 한 달이라도 수업을 하면서 기본 원리를 익힌 다음에 8월이나 9월부터 시작해도 이렇게 물론 빨리 하면 좋죠. 빨리 했으면 좋죠. 그러면 빨리 오셨어야죠. 1학기 때부터 했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이 정도로 가야 돼요.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기본 원리를 익히고 거기에 특강을 쌓아줘야 이게 시너지가 나고.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 작년에 재작년인가 저 특강 하는데 어떤 어머님이 보통 이제 데스크에서 상담해 주시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저한테까지는 상담이 잘 안 오는데 꼭 담당 강사분이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뭐 피할 것도 아니고 뭐 괜찮다 하고 이제 연결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그 학생이 동국대를 너무 가고 싶대요. 경영과 경찰행정 그 집안에서 거기 갔으면 꼭 좋겠다고. 이것도 재밌는 게 있는데 첨삭할 때 야 경희대는 좀 어려워서 빼면 좋겠다 애한테 얘기하면 선생님 근데 저희 엄마는 경희대를 꼭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아 그럼 교수님이 얘 학생 어머니는 경희대를 왔으면 꼭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니까 가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글씨도 제가 애들한테 고치라고 했는데 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최선을 다해서 쓴 건데요. 저한테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익스큐즈를 받는다고 해서 교수님이 아, 이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쓴 게 이 정도군 하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현실이 어떤지와 자기 의지가 어떤지를 이제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 어머니는 이제 학생이 경영과를 꼭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동국대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국대 특강을 하면은 도움이 되냐, 우리 애가 합격할 수 있냐. 근데 어디 그 윈터스쿨인가 이런 데서 1, 2월 달에 논술을 조금 한 적이 있고 안 하다가 9월 달에 온 거예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그거는 아무 연습도 안 된 거예요. 사실 그냥 맛만 본 거지.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아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최신 기출문제들 다 풀고 하니까 동국대 문제가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서 애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제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공부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어머님한테 합격하기는 힘들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기본적으로 글쓰기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애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애 지금 수능 성적 때나 논술을 공부했던 이력을 보면 글쓰기 훈련이 전혀 될 거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번의 수업으로 테크닉만 익힌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학생을 안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하는 강사인데 학생 수강생 한 명 더 들어오면 돈 벌고 좋은 건데 근데 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붙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세계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기본이 갖춰진 애들이 그 위에 이걸 얹으면 이게 이제 양적인 공부죠. 그러면 최소한 최근 3개년에서 5개년 기출문제는 거의 다 풀어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어떤 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해 원서를 썼다. 저하고 공부한 애들이 한국에 대해 원서를 쓰면 거기 책에 있는 2세트 내지는 4세트 문제를 다 풀어보고 최근 3개년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험장 안에서 네가 앉아있을 때 그 강의실이 몇 명 강의실이든 그 강의실에서 한국에 대해 기출문제를 제일 많이 풀어보고 글쓰기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고 고민하고 온 게 상위 2% 안에 네가 무조건 들 거다 라고 그 얘기는 해줘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볼 때 그 정도까지 준비하고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붙이니까 어머님들 들어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매년 합격시키면 몇 명 어떻게 합격시켰다고 앞에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논술 정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저희가 2018년, 18학년도에 183명까지 보냈는데 작년에 100명 보냈어요. 작년에 101명 보내고. 근데 이거는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애들 인구 줄고 논술 정원 줄어서 어떤 반들은 제 입장에서는 합격률로는 거의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는 반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 시기가 늦어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다. 그래서 7월에 하는 게 조금 늦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기왕 하실 거면 저희는 논술을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 실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듣고 이해하고 끄떡끄떡하고 가서 글 잘 쓰는 건 아니고 논술을 주요한 한 과목으로 생각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그게 이제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수능 때려치고 논술하라는 건가라고 생각하셔서 되게 겁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애들이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저도 10년 넘게 해서 대치도에서 강사했는데 애들한테 막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반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눈 떠서 밤 8시까지 수능 공부해. 밤 8시까지 수능 공부해. 적은 시간이에요? 많은 시간이에요? 애들 사실 공부 잘 안 해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열심히 하라고, 그거. 아침부터 밤 8시. 그리고 8시부터 밤 11시까지 논술 3시간. 그러면 경기대 갈 애가 이런 학교들을 갈 확률이 30% 넘게 생깁니다. 그럼 괜찮은 딜인 거죠, 이 정도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애들 어떻게 보내는지 알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만 말씀 더 드릴 거거든요. 자, 요 책자에서 뭐 말씀드릴 거냐면, 여기 있는 내용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5페이지. 네. 요거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20몇 개 대학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 있는 대학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학교들이 있고 좀 쉬운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학원 애들이 주로 쓰는 학교들이 어딘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마 그런 학교들 중심으로 원서 지원을 하게 될 거다. 이 정도 일단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고대부터 이 밑에 아주대까지 한 학교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거는 저희한테 애들이 오면 애들이 다 알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결정하는지를 애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학교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러프하게 최종적인 결과로만 어머님들이 고려하셔야 될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대는 요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고대하고 연대 중에 어디가 더 붙기 좋을까요? 자,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고대는 수능 최저가 4, 8이에요. 모든 대학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연대하고 고대 중에 어디가 더 붙기가 좋을까요? 아, 당연히 고대죠. 당연히 고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랜덤으로 여기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는 고학력자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는 수능 최저 맞추면 그 안에서 경쟁이니까 아마 성대나 서강대나 고대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고대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성대 서강대보다 수능 최저를 맞출 수만 있다면 수능 최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애들은 떨려져 나갈 거고 아니 그 생각해 보세요. 수능이 1111이에요. 그럼 논술 써요?
그 정시로 가죠, 걔네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4, 8인데 이런 애들이 오는 거라고요. 이러면 4, 8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정시로 가면 건동호, 잘하면 경희대 낮은과 정도인데 고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 학력 수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연대보다 고대가 더 유리해. 그런데 연대를 지원해야 되는 학생들은 또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대, 서강대, 중앙대를 옆으로 한번 쭉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묶어보세요. 자, 거기 옆에다 한번 메모해보세요. 뭐라고 쓰시냐면 정시 결과 보고 결정이라고 써주세요. 정시 결과 보고 결정.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세 학교가 특징이 있거든요. 성균관대는 이게 묘해요. 성균관대가 모든 학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탐구를 따로 봐줍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얘도 성대 쓸 수 있어요. 이니까. 좀 특이하죠? 근데 서강대는 이 세 학교 중에서 수능 최저가 가장 낮아요. 3합 7이에요. 3합 7. 근데 중앙대는 세 학교 중에서 수능 최저가 가장 높습니다. 셋 다 경쟁률은 비슷해요. 성균관대 70대 1, 서강대 90대 1, 그리고 중앙대도 70대 1 정도 나옵니다. 질문, 이제 저희가 1시간 동안 공부했으니까 질문, 어딜 쓰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중앙대겠죠. 왜? 수능 최저가 높고 그 학교 그레이드로 성대나 서강대보다 조금 더 낮으니까 중앙대는 안 쓰더라도 성대, 서강대 쓰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근데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애들이 많이 털려 나갈 거고, 근데 이 셋 중에 어디든 가면 좋아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중대를 써야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정시 결과 따라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 학생 있잖아요. 이 정도 나오면 다 쓸 수 있어요. 3합 6이니까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수능 최저가 안전한 수능 최저예요, 위험한 수능 최저예요? 얘가 만약에 사문이라면, 요 탄광화물이 사문이나 생준이라면 한 문제만 틀려도 3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성서 중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원서를. 근데 6모 9모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정시 가가지고 3, 2, 3이 나왔어요. 그럼 원서 3개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높게 써야 돼요, 높게 쓰면 안 돼요? 얘는 낮춰야 돼요. 딱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예요. 얘는 만약에 성서가 떨어져도 정시로 건동홍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도전을 성서로 해야죠. 그러니까 성서도 최저 조건을 맞춘다고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내 정시가 뒷받침되는 게 어느 수준인지를 보고 써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오래 가자가 목적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다른 목표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얘를 4년을 걸려도 성대는 보내야겠어. 이러시면 그 길을 가시면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일단 붙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세 학교 특징, 성대는 탐탐이 유리해. 그리고 서강대는 수능 최저가 낮지만 경쟁률이 높아. 중앙대는 그레이드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최저가 제일 높으니까 오히려 최저가 털려나가면 유리할 수도 있어. 이 학교들 특성을 고려해서 원서를 쓸 때도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아까 저희 출연했던 이대하고 홍대 나왔네요. 이대는 별표 3개, 홍대도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는 조건 맞으면 무조건 써라요. 조건 맞으면 무조건 써라. 이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쓰는 거다. 3합 6을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홍대는 수능 전에 시험을 봐요. 근데 홍대는 건국대하고 동국대하고 숙명여대는 2합 5가 수능 최저인데 홍대는 3합 8이에요. 거의 3합 8이잖아요. 여기 조금 특이한데 묘한데 요렇습니다, 수능 최저가. 하나는 이제 뭔지 모르지만 2, 3, 3이에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 정도 나오는 애들이면 정시가 너무 가까워요. 근데 수능 전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능이 조금 홍대 비벼볼만 한데 싶은 애들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리고 애들이 아까 논술을 일찍 준비한다고요, 늦게 준비한다고요? 늦게 준비.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시험 보고 싶어 할까요? 안 보고 싶어 할까요? 안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가야 돼요. 가서 깃발 꽂으면 됩니다. 무주공산이에요. 가서 꽂으면 돼요. 근데 가끔 저한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혹시 수능을 잘 봐버리면 어쩌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제가 지난 10년 동안 원서 면담을 하고 나서 학생이 합격한 뒤에 찾아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홍대를 써서 내가 수능을 그것보다 더 잘 봤는데 납치돼서 홍대밖에 못 갔잖아요 라고 한 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데 제가 애들 보고 얘는 좀 정시가 가능성이 있네, 그럼 아예 못 쓰게 해요.
근데 이제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서 홍대라도 들어가면 매우 땡큐인 상황이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7월 달에 설령 시작했더라도 홍대를 쓰는 게 좋습니다. 7월 달에 시작했더라도. 왜냐면 늦게 시작한 거의 리스크 대비 홍대를 써서 붙을 수 있는 메리트가 훨씬 커요. 뒤로 가면 전쟁이에요, 전쟁. 뒤에 막 건대, 동대 이런 데는 다 무시무시합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요. 경희대는 저는 지난 5년 동안 경희대 서울 캠퍼스는 한 명도 안 썼어요. 거의. 왜냐면 경희대 그 서울 캠퍼스는 병목 구간이에요. 상위권 애들이 내려오고 밑에 애들이 올라가요. 수능 최저도 2하 보니까 조금 만만해가지고 많이 몰려요. 작년에는 탕구 하나였는데 올해 탕구 평균으로 바뀌어서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애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에 경희대 국문과가 100대 1, 110대 1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영문과 이런 데가. 그리고 사회 쪽으로 들어가면 수리 문제가 있는 데가 한 60대 1, 70대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다. 그래서 아마 재수생들 정도를 좀 쓰게 하고 고3들은 저는 웬만하면 잘 쓰지 않게 하는데 경희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2합 5등급인데 국제 캠퍼스도 2합 5등급이에요. 국제 캠퍼스도 2합 5등급이어서 근데 보통 서울 캠퍼스하고 지방 캠퍼스가 이렇게 나뉘면 최저가 다르거든요. 다른 학교로 보고. 근데 경희대는 같은 학교인데 과만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 국제 캠퍼스가 실제로 정시로도 좀 높습니다. 거기는 거의 한 국민대 레벨 정도까지 아마 올라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국제 캠퍼스가 매력이 있다고, 거의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국제 캠퍼스를 쓰는 게 좀 더 낫다. 한국외대는 별표 3개인데요. 한국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문계열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문계열이 아니면 사실 다른 학교랑 좀 유사해요. 한국에는 글로벌 캠퍼스도 좋습니다. 3하나인데 거기는 아프리카 학부, 세르비아 학과 뭐 이런 데 있는데 거기도 경쟁률이 한 10대 1 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붙기 좋고 애들이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아마 어떤 학생들에게는 그런 학교들만 들어가더라도 너무너무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서울을 못할 것 같은 애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라 그러니까 학생의 자기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원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숙명여대 중에서는 저는 여학생들 숙명여대가 조금 괜찮다고 봅니다. 별표 2개 줍니다. 2개. 그리고 건대, 동대, 숭실대, 세종대에서는 남학생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건대, 동대보다는 숭실대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숭실대 2개.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숭실대는 수능 첫 주차에 시험 보고 수능 둘째 주차에도 시험이 있는데 숭실대 외치가 다른 학교들이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숭실대에는 조금 매력이 떨어져요. 그 안에서는. 근데 세종대는 그 다음 주차에 시험 보는데 수능 본 다음 주에 그때 그 점수대에 맞는 학교가 세종대밖에 없어서 터져버려요. 경쟁률이. 그래서 세종대보다는 숭실대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아마 건대, 동대는 2합 5를 상단으로 보는 학생들은 거의 써야 될 거예요. 써야 될 거예요. 근데 건대하고 동대는 거의 유사합니다. 미세하게라도 경쟁률에서 유리한 데는 동대예요. 근데 이제 큰 차이는 아니니까 건대, 동대는 저는 약간 취향껏 골라라 써야 되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남학생들은 2합 5 나온다면은 건대, 동대를 피하고는 원서를 못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넣어줘야 원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중에서는 동덕여대가 괜찮아 보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찍었거든요. 동덕인 것 같아 하고 찍었는데 괜찮았어요. 왜냐면 날짜, 위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동덕여대가 작년부터 논술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별표 2개 정도 주시면 되고요. 동덕여대가 있는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덕성여대는 조금 어렵습니다. 덕성여대는 통으로 하나를 뽑는데 경쟁률이 60대 1, 70대 1 정도 나오고 동덕여대 한 25대 1, 30대 1 정도 나오고 서울여대도 별표 하나 정도는 돼요. 그래서 그 세 학교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선순위를 낸다면 동덕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외대 글로벌도 별표 3개. 연대하고 한양대는 좀 특수한 학교니까 빼고요. 아주대는 잘 안 씁니다. 아주대는 그 수능 보고 3번째 주차에 보는데 3번째 주차에 인하대하고 아주대가 봐요. 그래서 그때 아주대가 경쟁률이 빵 터져버려요. 그리고 인하대는 이제 서울 밖에 있으니까 경쟁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국대, 경기대, 인하대, 가톨릭대, 광운대는 다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가장 낮은 데는 경기대인데, 그러니까 최저 없는 학생들은 여기 5개를 아마 다 써야 될 거고, 요 두 학교는 제가 2합 5 정도 나오더라도 쓸 수 있으면 쓰라고 하는데, 단국대 별표 2개, 광운대 별표 2개. 요 두 학교는 왜 쓰라고 하냐면 정시가 높아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학교인데 정시가 높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2합 5가 나오는 학생들도 저는 논술이 로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능이 로또 같은데, 이번에도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급 놓친 적이 없는데 영어.
이번에 영어에서 3등급 받아오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최저 없는 학교를 한두 개 정도 넣어주고, 근데 수능 그날 저녁에 막 이제 소주도 한잔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것보다 그래도 뭐라도 하나 시험 보러 갈 때 있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성적대가 맞다면 최저 없는 학교도 한두 개 정도 써놓는 게 원서 쓰는 요령 중에 하나다. 그래서 너무너무 원서 쓰는 스킬에 대해서는 더 딥한 게 많이 있지만, 그냥 어머님들이 그냥 딱 보시기에 아, 이 정도 원리로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지금 딱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남은 4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 합격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거 설명드렸고, 정리해보면, 정규반에서 기본기 익히고, 그리고 최저 성적을 도전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면서 원서를 쓰고, 경쟁률이 낮은 학교들 좀 골라서 쓰고, 그리고 기본기 익힌 다음에 대학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애를 무장시켜서 시험장에 보내면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살아 돌아오니까, 그리고 거기서 얻는 효용이 그냥 단순히 수능만 하거나 오히려 재수를 했을 때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니까 좀 가능성을 보시고 기왕 논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냥 팍 밀어주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거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고, 저희는 애들을 이걸로 안 붙이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다 올인해가지고 몰입해서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1시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거기까지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